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전 부산일보 서부 경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온 문화복부인, 지난주에 소개를 잘못했다고 얼마나 소리 다 정확하게 돌아온 문화복부인 이수경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 방송하는데 그 뭐 소개가 마음에 안 드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자리인 줄 하긴 알았는데. 하는데 뭐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곳이었으면 안 왔을 텐데요. 아주 그래도 말은 좀 가려야 돼. 네. 자, 오늘 위클리 이슈는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됐습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이 됐거든요. 오늘 요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2시간 만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기대에 부응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뭐 그럴 줄은 알았습니다만은 참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회 대통합이라든지 뭐 파면 선고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고 그저 그냥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 정도로 멘트를 하셨는데 끝까지 실망을 시킨.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일단은 그 선고 주요 내용 네. 뭐 대략적으로라도 좀 뭐 명문이라고 그러던데요. 무슨 명문요? 선거문 명문. 글을 매우 잘 썼다. 발음이 안 좋아. 네. 확실한 것 명문장이다.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읽어봐도 그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뭐 기각되니 뭐 각하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읽어봐라. 그러면 뭐 명쾌하게 결론은 나온다. 그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겠죠, 그죠?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동안에 더 꾸준히 뭐 주위의 지인들한테 특히 기각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를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나? 이거 반문합니다. 뭐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을 지켜야죠. 그 법을 지켜야 되나? 뭐 대통령 법을 지켜야죠,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나? 그 여러 가지 명문 규정에 그죠 나와 있는 거 그죠? 그런 위반한 거 절차상이나 내용상이나 절차를 특히 절차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절차를 많이 어겼잖아요, 그죠?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런 거, 국무회의 그 명쾌하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라도 그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정문 요지를 일단 뭐 간략하게 한 5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파면 결정문 요지 중에 이제 그 뭐 내용이 한 20분 정도 됐죠. 22분인가? 네, 22분가 됐는데 한 5가지로 22분요. 4월 4일 11시 22분이니까. 그러니까 22분. 결정문 요지를 이야기한 것도 한 20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부인은 맨날 내 멘트 하는데 지금 반박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누가 데려왔더라? 결정 요지를 보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두 번째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 다섯 가지. 아까 내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네. 사실 이게 재판 개혁 나오기 전에 그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는가 묻습니다. 지켜야 된다. 누가? 특히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을 때 대통령도 헌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반했다. 그죠? 절차상 위반 엄청 많죠. 그러면 그게 내용이 중대한가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중대한가 문제는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도 대통령이 그 일반 사람들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뭐 고유의 권한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헌법에 보면 고유의 권한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법률 그걸 써놨어요. 그 헌법의 규정이 법률에 의거하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그 위중한 위법을 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 그게 중대성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판정한 거죠. 그 이제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파면 선고 이루어졌고 사실 이제 파면 이후에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탄핵 관련 뭐 주동자나 가담자 등에 대한 이제 단죄 문제가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그래요. 이거는 일단 대선 문제가 대통령 선거 문제가 더 큰 이슈고 그래서 모든 이슈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바 요 앞에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선고가 나온 뒤에 뭐 탄핵을 반대하는 척의 소요 사태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했지만 예상했지만 저는 아닐 것이다. 왜?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서울에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그 광장에 우리 친구들하고 물어보니까 광장에 나왔던 인원들이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TV에서 뭐 확인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그 대선 조기 대선으로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과 별도로 그거는 아마 이거 대선이 끝나야 아마 단죄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이제 계획된 그 이제 일정을 거스르면서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탄핵 관련 주동이나 가담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좀 이제 처리가 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꼭 이 지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무산이 됐잖아요. 그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객거했던 그런 민주주의가 그만큼 더뎠다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탄핵에 동조한 주동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 문제는 반드시 어떤 시기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나치 부역자 숙청 반대 여론이 한동안 올라왔죠. 그게 사회대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알베르 까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이번 탄핵과 관련된 문제는 말끔히 해소가 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복부님께서 뭐 하려고?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지금 뭐 대선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그렇게
그럴수록 말할 수 있는 곳에서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대선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 판결문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그거였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판사들이 말을 했냐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사실 뭐 이게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리더를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다시 그런 리더를 선택할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있죠.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뭐 이거 그 뭐지 파면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이 부역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아니면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처벌할 것이냐 이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잊지 않고 저희가 챙기면. 근데 당장에 누군가를 선출을 하고 또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여러 뭐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리더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들을 선출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판결문에 나왔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람의 댐댐해야 되는 부분,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국민들의 의식이 그 정도 높아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그 국민의힘의 실패가 국민의힘이 요 앞에도 대통령 후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 후보군이 15명 이상 되던데 그 사람들이 요 앞에 선거 때는 도대체 대선 때는 뭐 하던 사람들이 모르겠어.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사실 그죠. 네. 저는 알바생이라고 하는데 알바를 데려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윤 대통령을. 그 실패한 게 알바를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파면 선고에서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적시한 선거문 안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굉장히 좀 우리가 교훈을 삼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대선 조기 대선 전국 이제로 이제 이미 들어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부인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뽑을지는 이미 이제 탄핵 정국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학습이 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이제 많은 언론 매체들이 후보들 대통령 후보들을 이제 검증을 할 거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거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다만 너무 짧다. 너무 짧은 것도 너무 있어요. 짧고 그 많은 후보들을 어떻게 뭐 각 정당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끌어낼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증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죠? 근데 문화복부인이 지적한 이게 그 사람의 댐댐이의 문제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옛 고전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부터 기초지자체에서부터 활동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발자취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중앙으로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고 또 중앙으로 진출하고 이런 구조만 만들어놔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그 노력을 할 거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실상 보면 정말 우리 그 문화복부인 내가 뭐 이민 가야 되나? 이야기 하려는 줄은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민 가야 돼? 그리고 일단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7일날 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이렇게 했거든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 일본 정치권에 따라서 이 해석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이게 새로운 이슈를 또 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탄핵 정국에서 있었던 주동자나 이런 건 그 단죄의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패널은 방송에 나오는 패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대통령이 개헌을 사람의 문제다. 우리 문화복부인 이야기처럼 헌법이 만약에 뭐 살아가고 나온다고 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불행한 일을 또 뭐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일이 생겼느냐. 결국 사람이 헌법이 문제죠. 잘못됐느냐. 아니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국민투표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국민투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할 거면 최소한 우리가 조그만 조직에서 규정을 개정을 해도 안에서 그러니까 운영 세칙이나 이런 개정에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뭐 협의를 해가면서 맞춰가서 접점을 찾고 그리고 나서 개정안을 발표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헌법 개정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또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의견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야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건 자기네들이 다 정해놓고 뭐 이거 1번, 2번, 3번 찬성 반대 이거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에 헌법 개정하려면 절차가 국회에 먼저 산문이 통과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좀 뭐 이번 달 안으로 이번 달 안으로 뭐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어려운 일을 왜 공표를 하냐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다 알 건데 이 부분은 일단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고 이제 조기 머리 대선을 아파. 이제 사실은 조기 대선 이제 결정이 됐고 6월 3일 날 6월 3일 날 하니까 결정됐으니까. 5월 4일까지가 대선 입후보 희망 공직자가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고 후보 등록은 5월 10일, 11일 그다음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 그리고 본 투표가 6월 3일이고 4일 날 제21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정 때문에 또 일반 국민들 중에 힘든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 문화부분이 뭐, 힘들겠죠. 아니요, 저는 안 힘든데요. 이벤트 뭐 기획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선거 행사들 다 때문에. 못해요. 5월 12일부터 공식적인 뭐 행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모든 되거든요.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뭐 했던 많은 교육 이런 것만 되는 거지. 국민들이 이번 탄핵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게 되고 입고되어 있다는 사실. 그다음에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우리가 추산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 국가적 손해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 선고를 했고 파면 이후에 이런 과제들도 일단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걸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들의 그 수요 의견들이 어떤지를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분권, 지방에 좀 살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는 그 후보들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알베르 까미 이야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제한하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가 5.18 아니 저 전두환 12.12 사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사법 처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사면 복권 냈나? 사면을 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고 40년 만에 신이 쿠데타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면하지 말자. 사면하지 말자. 나는 이거는 진짜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프랑스 사례도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는 이거 나치 세대에 했던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나치 끝까지 처벌하고 우리처럼 뭐 몇 년 지나서 사면 복권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의 말을 진짜 한번 깊이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또 뭐 몇 년 있다가 또 국민 화합 차원이다 이래가지고 또 사면을 하면 또 반복돼요. 이거는 언젠가는 반복된다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화가 날 경우 뭐. 연어를 안 걸터만 요새 왜 그렇습니까? 화가 많이 나요. 저 때문인가요 혹시? 아니 제가 화를 갖고 왔나요? 아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내기 해가지고 이겼습니다만은 5만 원 버렸대요. 이거 파면한다에 5만 원 걸었답니다. 그것도 내는 또 8대 0 여기까지 맞춰가지고 10만 원 버렸어요. 그런 거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도 사실 헌법 공부를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도 그죠 대학교 때까지도 유신 헌법을 갖고 공부했다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제6공화국 헌법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해버리지 해산 못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지도청도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헌법을 한번 진짜 전 국민들 상대로 공부를 시키든지. 제맥 공화국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많지, 그게 그냥 그 대통령 있을 때인 줄 알아요.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우리 돌아온 문화복부인께서 또 꼭지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네, 제가요? 뭐 아니 제가 무슨 참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뭘 자꾸 물고 와요. 원래 그 꼭지는 물고 오는 거고. 네.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그 주민자치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통 우리 진주시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네.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한데 주민자치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된 건 200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시작한 곳도 있고 뭐 2005년에 시작한 곳도 있고 다 다른데요. 이게 모든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군데,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곳, 하겠다는 곳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요 사이에, 그러니까 15년 차, 20년 차 요 사이에 이제 좀 위원회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도 30개 읍면동 중에 이제 12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었고요. 18개가 있었는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천군 같은 경우는 군단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적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7개 읍면 중에 합천읍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16개가 없었다고요. 근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읍면동이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면 그 시청하시는 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경남도 안에 18개 시군에 305개의 주민자치 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원회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회 전환이 본격적으로 한 게 2019년부터인데 이제 2019년에 뭐 3개 전환하고 시범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20년에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법적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여기 규정이 돼 있나요? 네. 조례상으로. 네, 조례상으로 저희 조례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305개가 있으면 305개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거는 239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어요. 2019년부터 꾸준히 전환을 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게 지금 66개입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전환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조례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이나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는 거예요. 주체적 그렇죠. 기구로 바뀌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름도 바뀌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도 바뀌고 거기에 따른 권한도 다르고 보조적 기구에서 네. 위원회가 보조적 그렇죠. 기구거든. 그리고 뭐 주체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촉권자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장님, 동장님,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해요.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면 단위의 읍면 단위의 어떤 그 조직인데 위촉자가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촉자도 위촉자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형식적인 기구 그렇죠. 정도로 권한 자체가 거기에 별로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상당히 권한이 좀 강화된 네. 그런 기구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는 되게 권한이 강화된 걸로 내려왔고 그만큼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총회라고 해서 주민총회라고 해서 위원들끼리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플러스 알파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확립돼 있는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보다도 좀 더 내실 있게 내실 있게 민주적으로 지방자치 예, 그렇죠. 풀뿌리 지방자치에 네.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풀뿌리 비교하면 좋을 것 민주주의가 같습니다.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진주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되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간섭 덜 받고 예산은 더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이 진주시로부터 좀 더 간섭을 덜 받고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예산도 지원받아서 뭔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개념이 관계가. 그거네. 개념이 그죠. 위원회는 하나의 그 우리 읍면 동장의 보조기구. 그렇죠. 직능 단체들 중에. 그것이고 주민자치는 여기에 주체적 기구고. 그렇죠. 읍면 동장은 행정은 보조. 네, 그렇죠.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제 주민 위원회보다는 자치회의 역할이 더 크고 기능이 더 크죠. 크고 이제 권한도 더 강화되면 네. 사실상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경남도 상황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차원 55개소 다 완료됐죠. 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다 완료된 곳이 18개 시군 중에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빼고 그러니까 11개 시군은 다 완료됐고요. 7곳이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은 안 됐고 전환 중인데 그럼 전면 전환 안 된 시군이 어디입니까? 진주, 통영, 음. 그다음 함안, 창녕, 하동, 합천, 고성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는 통영시하고 진주시 그건데. 네, 두 개밖에 없고요. 네, 네, 두 개밖에 없고 여기서 전체가 지금 전환 안 된 게 66곳이라고 했잖아요. 305개 중에 66개 읍면동. 뭐 이유가 있나요? 진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근데 진주시가 27곳이에요. 왜안 근데 되지? 왜 진주는 왜 이렇게 적어요? 전환이? 그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심이 없나? 본부장님 보내시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라고. 갈 거예요? 네, 보내드리고. 네, 먼저 갈게요. 네. 네. 갈 수 먼저 없죠. 갈게요. 너는 자르면 되잖아. 뭘 잘라요? 뭘 잘라요? 네. 가 있어. 들어가 있어. 밤이라 뭐 돈을 주든지 밤에 이렇게. 그럼 네. 그 시군별 주민자치회 및 그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일단 네. 시는 진주시하고 통영시 네. 두 군데가 안 됐네요. 그러면. 네. 근데 완료가 안 됐고. 압도적으로 진주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66곳 18개 시군 중에 66곳이 전환이 안 됐는데 66개 읍면동 중에 27곳이 진주기 때문에 3분의 지금 1이 넘잖아요. 3분의 1이 뭐예요? 거의 한 40% 정도가 지금 진주시에서 전환이 안 된 거죠. 이건 단체장의 의지 아닌가요? 당연히 단체장의 의지죠. 그러면 적게 했다는 건 주민자치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을 할 때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던 것에 사실 군 단위는 더 어렵잖아요. 인원도 적고. 그런데도 더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뭐냐면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평가는 평가 지표에 들어있었고 이걸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냐 또는 구성하고 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 있냐에 대한 평가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3년 전부터 이 평가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평가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평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평가를 받을 때도 이걸 수행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소규모 지자체는 좀 더 열심히 했을 거고요. 반대로 진주시처럼 지방세 수입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비해서 좀 더 많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평가하고 상관없이 물론 처음 시작을 독려를 하기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주민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 이건 되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자기 애착심 이런 것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편의대로 하겠다는 의미랑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 의견 수렴 필요 없다. 네. 그냥 뭐 행정에서 하지 뭐 주민들이 뭐 굳이 그렇죠. 뭐 바쁜데. 참여하고 네. 머리 아프게 네. 주민 참여 예산도 또 달라면 줘야 되고. 네. 그러면 지금 그 창원의 경우나 뭐 다 이렇게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타 지역의 그 자치회들이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나요? 예를 네, 들면 잘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다는 게 당연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직접 주민자치에 뭐 주민자치회에 뭐 예산을 준다는 게 통장에 넣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 지원을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하고 그 집행은 이제 읍면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에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 하나는 그 방법이고 하나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줍니다. 원래 근데 그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그 표준 운영 매뉴얼 운영안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긴 하되 선정을 하긴 하되 집행은 행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사업까지 하는 거는 주민자치 사업이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낸 다음에 행정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뭐 일종의 수건사업일 수도 있네. 그렇죠. 어쨌든 그 결정 권한을 온전히 그 마을에 있는 주민한테 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그 구성에서 해버리면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와 있고 전문가 영역이 들어와 있고 주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온전한 생각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선정되는 결과가. 근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을 준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남에서 있고 일부는 전면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하동 같은 경우는 하동 하계면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이 안 됐잖아요. 일부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겠다 해서 화계에서 직접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면장이 또 바뀌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면에서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좀 다릅니다. 시 단위로 보면 이제 지금 진주하고 양산 통영이 네. 제일 부진하거든요. 네. 진주는 지금 양산요? 양산은 다 했는데요. 아니 통영. 네, 통영이 부진하죠. 지금 자치회가 된 게 진주가 3군데고 통영이 2군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이 뭔지 아세요? 문화도시를 지원해서 문화도시를 지원했던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네, 뭐 예. 통영도. 근데 그게 결국은 자치를 말하는 거, 예, 자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화자치거든요. 근데 자치를 안 하는 곳이 자치를 또 다른 공모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진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거는 자치 이쪽 단체,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단체장이 안 하겠다는 거죠.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 네. 그리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는 홍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 중에 진주가 가장 적고 왜 진주에서는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 요청을 하지 않냐? 이건 요청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심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요청을 해야 되는 뭐 거죠? 동하고 같이요.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싶다.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동에서 행정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그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뭐 평가를 해서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위원회하고 그렇죠. 달리. 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일하는 걸로 하니까.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내고 네. 그걸 또 현실적으로 성사시키고 네. 하는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진주시가 좀 적다라고 하는 관심이 적은 건지 단체장의 적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수준은 30개 중에 3개 7년 동안 3개 전환한 건 적은 숫자가 아니 적다는 말로 표현이 부족하죠. 안 한 거죠. 좀 세게 이야기하죠. 네, 19년에 3개 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 그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뭐 척도로도 우리가 네. 뭐 지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진주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진주시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 관심을 가져야 제가 될 부분이 알기로는 아닌가. 이번에 그 진주시 주민자치 협의회장 되신 분이 그 삼평동 주민자치 위원장, 그러니까 진주는 금산, 충무공동, 삼봉동 이렇게 3개만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아닌 데서 예, 아닌 데서 그러니까 전체 협의회장을 30개 전체 모아서 했어요. 위원회나 회 구분 없이. 근데 아닌 곳에서 삼평동 회장님이 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진주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경남에 가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올해 진주의 주민자치위원회 전면 전환할 거다. 네. 2025년? 25년 내에 전면 전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닌데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생각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멘트가 있어요?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3개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됐잖아요. 그럼 위촉자가 시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4기를 위촉하는 자리에서 이게 중앙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지자체 하라고 정책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제 거기서 딱 집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꼭 주민자치회를 뭐 주민자치회 위원들 위촉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뭘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모르죠.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진주에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시킨 대로 하지 않겠다. 네. 뭐 자율적으로 잘 되면 네. 아니 뭐 주민자치회가 잘 되면은 뭐 굳이 뭐 중앙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뭐 근데 이게 저는 이 문화자치를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주민자치의 이 프로세스를 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모아내서 그걸 반영하는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근데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정보 공모사업들이 주민들이 참여도를 높게 점수를 책정을 하고 심사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직접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지 실질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주민들의 어떤 참여 활동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충분히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외에 진주 안에 어떤 조직이 주민의 일반 위원 말고 일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뭐 총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없죠. 네, 없는데 그게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야 되고 사실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게 기본이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만들어내서 한다?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필요하니까 그때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서류 만드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소모적이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요. 그 일단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에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풀뿌리 뭐 요약을 하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어떤 그 지표로도 분명히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뭐 진주도 적고 좀 통영도 적고 아직 안 한 시군이 7개 시군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전환을 좀 시켜 가지고 진정한 좀 풀뿌리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제 상황을 덧붙이면 하동, 뭐 합천, 그다음에 고성, 창녕, 함안 이런 곳은요. 진주시 빼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올해 나머지를 다 전환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거의 올해 완료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환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진주만 그러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전환 계획이 있고 하나씩이라도 하고 가고 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뭐 지자체 사정상 그런데 이 작은 합천이나 뭐 하동, 고성 이런 데도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창녕 같은 경우도 7개 지금 안 했거든요. 지금 올해 안에 7곳을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 일단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한번 챙겨봅시다. 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 되는데 진주만 안 되고 있다 하면 이것도 진짜 정말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주 시민들이 문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크고 적고 뭐 자체의 역할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한다 안 한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우선적인 내용이니까. 그럼요. 나중에 쫓아가려면 더 힘들죠. 항상 우리 진주를 많이 쫓아가잖아요. 2등, 1등 잘 안 하고 맨날 2등, 3등. 뭐 이거 보니까 뭐 거의 꼴찌 비슷하네. 네. 아 그냥 꼴찌예요. 꼴찌 비슷한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돌려서 말하시면 안 되죠. 직설적으로 할 말은. 통영은 15군데 중에 지금 2군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30개 중에 3개인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놀이 할 건 아니고.
자, 오늘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그리고 파면 이후의 과제 그리고 조기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이수경 돌아온 문화부부인과는 주민자치의 구성을 진주시가 미적미적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물고 오세요.